근데 이제 이번 이제 우리가 첫 학기가 시작이 되고 벌써 이제 14주가 됐어요. 대학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시간이 빨리 가요. 그래서 두 학기가 지나면 이제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 학과가 만들어지면서 다소 우왕좌왕하고 또 좀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또 갑자기 이제 처장님이 4월 달부터 처장님이 되시면서 제가 갑자기 학과장을 하게 되어 사실은 이제 조금 일의 진행이 성향이 좀 달라서 좀 불리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저는 너무 꼼꼼하고 우리 처장님은 너무 호탕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 그러시다고 우리 대표님 그러셨나? 처장님하고 과장님은 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고 너무 잘 맞는다고. 네, 저는 너무 꼼꼼해 탈이고 네. 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뭐 지금 상황에서 다소 불만스럽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뭐 저도 여러분이 불만스러워하는 내용도 저도 똑같이 불만스러워요, 사실은. 하지만 과목별로 제가 학과장이지만 과목별로 다 이건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다라고 사실은 간섭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과목은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좀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뭐 그 문제 가지고도 사실은 이제 교수들끼리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잠시나마 이제 일단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교육과정에 대해서 또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뭐 저는 나름 이제 독서 토론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의미 있는 수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다른 분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공지 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과목은 이제 학생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컴퓨터 과목은 이제 졸업할 때까지, 영어 과목도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그 독서, 인문학에 관한 것도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자격증은 이제 무조건 따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과정을 짜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문을 받을 거예요. 설문을.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임의로 교육과정을 짜는 게 아니라 과목을 쫙 나열한 다음에 어떤 과목이 필요하십니까를 체크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과목은 필요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 그러면 그 과목 체크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강의 과목이 있는 연속적인 과목의 경우에 이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과목은 다 과목을 없앨 거예요. 과목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과목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건 체크하지 마세요. 우린 거기에 따라서 체크를 만약에 교수님 저는 독서 과목이 없었네 생각합니다. 체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과목 폐강하면 돼요. 저는 과목을 뭐 고집할 이유도 없고, 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과목을 진행시킬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캘리그라피도 필요하지 않다. 그럼 체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방학하기 직전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설문제 체크를 받아서 거기에 이제 5점 척도로 해가지고 교육과정을 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산만한 게 아니라 이제 꽉 채워서 72학점을 채워서 교육과정을 채울 예정이고, 그리고 1학기 때에 있어서의 그런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나 또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학기 때부터 조금 더 간섭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것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직장생활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업무인데 자꾸만 아무리 내가 상관이라 하더라도 자꾸만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되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교수기 워크숍을 가거나 회의할 때 제가 좀 기분 나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얘기해서 이렇게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방학 동안에 우리가 행사가 많아요. 방학 동안에 뭐 6월 16일 날 행사도 있고, 또 우리 경민현대미술관에서 또 전시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있고, 또 뭐 지금 계절학기 공지가 뜬 것도 있고, 또 전공 동아리도 있고, 독서 클럽도 있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욕심이 많게 접근하시는 것도 반드시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컴퓨터 수업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좋죠. 근데 전공 동아리 컴퓨터 수업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우리 갭쌤이라고 또 수업이 또 있어요. 갭쌤은 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고 학교에서 30시간 할 수 있는 수업이 있어요. 이제 그걸 제가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컴퓨터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계절학기가 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수업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뭐 컴퓨터 학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지금 조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전공과 3개 다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무리예요. 학교 다니면서 더 어려워요. 그래서 때는 한 가지만 잘하셔도 돼요. 한 가지만.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가지만 해야지 뭐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 학기에는 과목을 A, B반에서 이렇게 뭐 A반인데 B반 듣고 B반인데 A반 듣는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예 수강시청을 거기다가 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해야지 뭐 A반 들어왔다가 B반 들어왔다가 온라인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니까 전혀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돼서 좀 더 정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제안하시기로는 화요일 날 이제 전공 동아리나 또는 이제 독서 클럽을 하는 날로 일단 정했어요. 근데 박정희 선생님은 하루 종일 수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분은 수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수요일 날. 그래서 만약에 다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은 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 나오시면은 다 들으실 수 있어요.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신청을 하셔야지 욕심스럽게 다 한다고 했다가 이게 안 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왜냐면 학생 수가 많으면 이소부화도 너무 많으면 하기가 어려운 거고 왜냐면 발표도 시켜야 되고 또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저는 다음 학기에 항상 제가 M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이 성인학습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학회비는 무조건 아껴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16일 날 행사에서도 학회비에서 좀 보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반에 그 교과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과목에서 해결해라. 예를 들어서. 왜냐면 그 과목에서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그분들 중에 학회비를 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만 쓰면 되게 공평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학과장님이 이렇게 뭐 깐깐하다고 그러던가? 뭐 그러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살림할 때 깐깐하게 써야지. 뭐 예를 들어 학회비 막 또 걷고. 저도 싫어요. 저도. 맞는 말씀이에요. 네. 저도 싫어요. 아니 돈 내는 거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기본적 입장은 무조건 아껴 써야겠다. 그리고 학생들의 돈 걷는 거를 최소화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기본적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지금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이 돼서 좀 화가 나기도 하지만 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방법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2학기 때도 이제 학과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여서 뭐 100%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켜요. 웬만하면 지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학과를 이제 진행할 거고 또 방학 중에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네. 그 박종윤 그 네. 컴퓨터요. 네. 그 교수님 컴퓨터 그거는 10일하고 12만 원 내야 돼요. 아,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뭐냐면 박정희 선생님이 하는 게 지금 그 12만 원은 뭐냐면 계절학기라고 해서 학점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아, 그래요? 학점을. 그래서 영유아 통합보육과의 성인학습자들이 본인들은 컴퓨터 수업을 안 해가지고 자기들 그 수업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학점을 받을 수 있으면서 2시간씩 해서 15시간을 할 수 있는 거는 12만 원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학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박정희 교수님이 학교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어떻게 진행할지를. 그래서 12만 원을 내고 공지를 드렸던 거는 그거는 학점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학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영유아과 반만 거기에 해당이 돼요? 아니죠. 우리도 신청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영유아가 8명밖에 없대요. 근데 이게 12명이 돼야지만 개설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공지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지원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아마 5분인가 6분이 신청을 했대요. 근데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어요. 박정희에서 어떻게 할런지. 그 교무처에 직접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내용이 나올 거니까 학점이 필요하신 분은 그 과목을 신청하시면 되고, 뭐 나는 굳이 학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나 전공동화에서 준비하셔도 돼요. 네. 근데 컴퓨터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뭐 전공동아리 해야 되고, 뭐 계절학기 들어야 되고, 또 우리 준비하는 거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거의 일주일에 하루 반을 컴퓨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잘 조절하셔서 수용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박정희 선생님한테 컴퓨터 수업도 자격증을 따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ITQ라는 자격증 과정을 할 거예요. 제가 시켰어요. 자격증 과정 해라. 그냥 하지 말고 ITQ 과정이 조금만 공부하면 할 수 있어요. 상공회소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컴퓨터 수업을 열 테니까
그 자격증 과정을 준비하도록 해서 졸업할 때까지는 IT 자격증을 무조건 하나씩 따게 해라 라고 얘기해 놨어요. 또 지금 생각컨대는 제가 하는 독서 과목도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넣어가지고 독서 지도사 과정 자격증을 지금 발급할 예정이에요.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선생님이 하시는 캘리그라피도 강사 자격증이 있다면서요. 뭐 그것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단발성적인 과목을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에요. 무슨 네일 아트를 한다거나. 필요하세요? 필요하시면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제가 쓰긴 할 테니까. 예를 들어, 제과 제빵 필요하세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리스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빼는 거고, 또 원하시면 과목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주로 개설할 예정이니까 한 학기 수업해 보셨잖아요. 이 수업을 내가 또 여기서 예를 들어 그런 과목은 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과목을 짤 거니까 훨씬 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학기말 성적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 것처럼 절대평가가 수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A가 40%고 B가 60%예요. B가 60%. 40%면 우리가 한 30명, 20명 잡으면 2, 4, 8, 한 9명 내지 10명 정도로 A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인원 중에서. 그리고 배째라고 안 나오시고 과제를 안 내신 분이 아니라면 다 B 플러스 이상 학점을 드릴 예정이에요. 저의 경우에는. 또 다른 분들에게도 암암리에 제가 압력을 넣을게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C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C 학점 줘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점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잘 기분 좋게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지만 모든 학생이 똑같은 학점 A 학점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질문. 네? 어제 단톡에 같은 경우에요. 네. 박정환 교수님이 그거 단톡에 올려놨어요. 네, 컴퓨터요. 근데 제가 못 본 게 이렇게 써있는데 네. 뭐 3명 남았다고 1명 남았다고 막 이러니까 그냥 저요 그러고 막 올려. 홈쇼핑 사듯이. 네네. 저도 신청을 했거든요. 네. 알고 보니까. 네. 나중에 보니까 또 완전 기초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게 영유아 통합보육과 학생들은 성인 학생들은 컴퓨터 수업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영유아 통합보육과 교수님한테 살짝 얘기했더니 우리도 시켜줘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래서 저쪽에 계절학교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도 보셔서 빼시면 돼요. 아니, 따로 대화를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네. 저 취소하고 네. 제 밑에 있는 사람. 그러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셔서 필요한 것만 하시면 돼요. 저야 홈쇼핑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3분 남았습니다. 신청해야 될 거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웃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학점은 다 찬 거잖아요. 네, 그럼요. 학점은 보세요. 학점은 다 찼어요. 아마 이번 학기 아마 21학점인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21학점은 다 찬 거기 때문에 지금 박정희 선생님이 하는 과목을 반드시 신청 안 해도 졸업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수업을 더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정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졸업에 큰 문제는 없지만 나는 컴퓨터를 더 배우고 싶은 분은 신청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은 안 하시면 돼요. 다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거 더 질문 있으신 분? 더 질문 없어요? 네. 네. 그게 컴퓨터가요. 네. 이제 기초라고 이제 네, 네. 하셨거든요. 네. 완전 기초면 네. 이제 일단은 컴퓨터 켜는 켜는 것부터, 네.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이제 방학 동안에 이렇게 몇 번이나 지금 오는 거죠? 10번.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이제 어떻게 교육과정을 할 건지는 이제 박정희 교수가 정하실 건데, 그러니까 지금 수업이 이번 주까지 박정희 교수님 수업하시죠? 네. 그러면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생각컨대는 아주 기초, 그 다음에 중간, 조금 잘 좀 아시는 분에서 반을 나눠서 수업을 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육과정에 이런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몇 번 하는지 잘은 몰라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거 끝난 다음에 수업이 있으면 그때 직접 물어보시면 내가 괜히 신청한 것 같다 빼세요. 난 필요한 것 같다 신청하시면 돼요. 네. 네. 수업이 네. 내일 수업 있는데요. 네. 오늘 오전까지
전까지 접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막 얼른 어떤 거 계절학기요? 아니 저기 저 컴퓨터 열흘 12만 원짜리. 아, 그게 저 계절학기 12만 원짜리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교육처에서 한 반에 25명씩 해서 두 반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박정희 교수님이 컴퓨터 수업은 25명을 못 한다고 너무 많다고 지금 20명도 힘들다. 그래서 지금 뭔가 조율을 하고 있나 봐요. 조율을. 그리고 계절학기는 아마도 그럴 때는 기초 과목을 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영유아 통합부 있거나 미래식품에서 컴퓨터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 위해서 파워 키는 것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고 뭐 오늘까지 아니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신청하면 신청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아니, 내일 신청하면 신청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신청한다고 때릴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왜냐면 계절학기 신청 기간이 있어요. 신청 기간이. 그러니까 뭐 학교는 뭐든지 절차와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신청 기간이 있어요. 저여저 손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신청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지금 수요조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몇 명이나 그 수업을 들으실지를 수요조사하고 강의가 개설될지 안 될지를 확인하는 거지 지금 그게 확정이 아니에요. 계절학기에 그 수강신청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그 기간 내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손 드셨다고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 내에 하셔야지만 학교에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수요조사예요. 아, 지금 몇 명 정도 신청을 하시겠나? 또 지금 그래서 반을 몇 반으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수요조사이지 확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네. 네. 자, 네, 또 있어요, 질문이요? 그런 거 다 질문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자율학과의 학생들은 컴퓨터의 그 신청은 자율학과만 하는 거죠. 다른 일반 학생들 안 하죠. 네,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성인학습자만 해요. 그래서 그 성인학습자 중에서 영유아 통합보육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또 미래식품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 20살 애들은 신청을 안 받아요. 우리 성인학습자 반을 위해서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마우스 대세요 했더니 마우스로 화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도 모르면 어떻게 방법이 없죠. 뭐 방법이 없죠. 네. 근데 배우면 되니까 뭐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다 태어나요. 뭐 배우면 되는 거니까 젊은 애들하고 안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생각컨대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갭셈이라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갭셈이 뭐냐면 학교에서 30시간을 강사비를 대주면서 학과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학생들 굳이 부담을 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컴퓨터 수업을 해가지고 다른 수업을 줄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회비 내고 안 하고 단 몇만 원이라도 학교에서 강사비를 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강의실 빌려서 아마 3시간씩 30시간, 총 30시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갭셈도. 1차로는 그거부터 할 거예요. 왜냐면 그건 비용이 안 드는 거니까. 그거부터 하고 그래도 부족하거나 인원이 늘어나면은 다른 과목을 이제 다르게 개설할 생각이니까 저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아요.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저 기본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가장 먼저는 학교에서 강사비를 대주는 과목부터 먼저. 그리고 학생들에게 불리하지 않는 과목부터 먼저.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네, 아직 종강할 때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갭셈도 오늘 알아봐가지고 신청할 수 있으면 컴퓨터 수업으로 갭셈 수업을 다 깔 거예요. 그런데 갭셈 수업은 오전, 오후가 다 있어요. 오전, 오후에서 일주일 동안 수업이 쫙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게 하실 분만 하셔야 되는데 이 학년계들 해보면은 한 두 번 나오고 뒤에 안 나오고 와요.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안 나오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실 분만 신청하셔야 돼요. 절대 이제 하실 분만.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과목적으로 그렇게 지금 컴퓨터 수업을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갭셈 수업이 개설되면 여러분들이 내는 회비로 내는 수업은 최소화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갭셈 수업을 30시간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굳이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하나. 그 KM 말리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클릭이 안 된 분이 많아요. 아직까지 클릭이 안 된 분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러세요. 뭐 바쁩니다. 힘듭니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장학금도 일종의 돈을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KM 말리지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해야지 자금 받는 거잖아요. 물론 체력이 지치죠. 손자, 손녀 봐야 되죠. 하지만 그것도 돈 버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만 클릭해야 되는 거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하시고 KM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힘드셔도
그 K 클래스에 가면 비교과 있잖아요. 그냥 클릭만 해 놓으세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클릭만 해. 원래 시청하셔야 되는데 클릭만 하세요. 제가 끊임없이 올리잖아요. 뭐 이거 클릭하세요. 저 클릭하세요. 그거 올리세요. 올리시면 KM 마일리지가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행정부서에서 KM 마일리지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우리 자율전공과 학생들은 대부분 50점 이상이 넘어요. 50점이 넘으면 장학금이 나와요. 얼마나 나올지는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학생들의 경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안 나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그걸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이 이제 좀 답답한 마음에 저는 국가장학금이 안 나왔습니다. 그 뭐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가장학금은 제가 자른 게 아니에요. 제가 근데 왜 다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학생 중에, 우리 대학 학생 중에 90%가 다 받아요. 90%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받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난 열심히 살고 빚이 없을 뿐인데 왜 국가장학금을 만듭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건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내를 하시고, 그다음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설립자 장학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장려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설립자 장학금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수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그 기준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립자 장학금 한 명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을 안 받는 학생 중에 선발을 원칙으로 했어요. 한 명의 경우에는. 그리고 장려 장학금은 4명이가 있는데 그 4명은 국가장학금 받는 것과 안 받는 것과 상관없이 그거는 다 또 장학금을 추천하기로 했어요. 그건 어떤 분이 받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못 받아서 서운하신 분은 설립자 장학금이 한 명이긴 하지만 그 한 명은 국가장학금을 안 받은 분에서 이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것처럼 KM 만리 장학금을 받으셔서 최소한 50만 원, 60만 원이라도 장학금을 받으시면 좋겠다. 지금 방법에서는 제가 알려주신 정보는 거기까지예요. 뭐 제가 어디서 돈을 끌어가지고 장학금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장학금의 문제도 지금도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만약 여러분 이제 정운동에 다 가입돼 있으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운동에 가입됐으면 20점인가 돼요. 그다음에 교수들이 다 상담하게 돼 있어요. 제가 상담지 돌렸잖아요. 10점이에요. 그다음에 독서 클럽 하신 분들 또 15점인가 또 있어요. 그것만 벌써 45점이에요. 그다음에 클릭 해가지고 어떤 분은 막 6개, 7개 하신 분도 계세요. 6개 하면 60점이에요. 그것만 해도 100몇십 점이잖아요. 장학금 나와요. 근데 제가 클릭해보면 그 프로그램을 하나도 클릭 안 하신 분 계세요. 하나도. 근데 그거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학교에 전액장학금으로 다니시는 분은 혜택이 안 돼요. 왜냐면 내는 돈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주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그냥 컴퓨터 앉으셔가지고 K클래스 들어가셔가지고 비교과에다 클릭하시고 그냥 끝났나 보다. 이제 저희 강의 듣는 것처럼 숫자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은 다 돼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도서관에 가가지고 왜 그 도서관 이용법 배웠잖아요. 그것도 10점이에요. 10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셔서 단 5만 원이라도 저 같으면 받겠어요. 저 같으면. 그 다음에 그 교회 활동서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미리미리 끊으셔야 돼. 미리미리. 교수님 시간이 늦었어요. 저도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예전에 이 여담인데 어떤 애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왔어요. 겨울방학인데 교수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저 졸업 못해요. 아니 졸업 못해. 왜 못해? 그랬더니 사회봉사 안 됐대요. 야, 네 졸업인데 사회봉사가 왜 안 돼?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해결해 주세요. 그 어떻게 되면 제가 딱 나오는데 방학 동안에 집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양복하고 넥타이를 메고 학교 딱 왔어요. 그때 교무처 직원이 교수님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정장 입고 오셨어요? 나 정색하려고. 그랬더니 왜요? 우리 애 졸업시켜줘.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사회봉사 안 됐대. 교수님 졸업 안 돼요. 사회봉사가 안 됐는데 졸업할 수 방법 좀 알려줘요. 안 돼요, 교수님. 졸업 못했어요. 안 돼요. 학과장이 아니라 총장이 조차도 그건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학교는 절차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겨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늦는데 해달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일정을 드리잖아요.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초 정도에 학교 장학금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을 내면은 KM 말지 100점을 준대요. 그럼 제 생각컨대는 10만 원 내시면 한 20만 원 정도의 그런 장학금이 올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은 하시고 원치 않으신 분은 하지 마세요. 제가 아마 7월 초 정도에 제가 유주교통에서 공지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시고 더 내고 싶어도
학교에서 10만 원까지만 받는데요. 왜냐면 더 내면 막 1000점 이렇게 받으면 다른 학생들하고 KM 말지의 형평성이 없잖아요. 사실은 다른 학과 애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제가 어떤 과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미래식품과인가? 어떤 학생이 그랬대요. 아, 왜 여러분 중에 뭐 그 선거 가서 뭐 하는 거 전화 받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왜 잘 정보만 그 정보 알려주고 왜 본인한테 안 알려주냐고 막 항의한대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잘 정보 학과장이면 잘 정보 학생들을 위해서 정보를 알려줘야지 내가 미래식품 학생들에게 정보를 알려줄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이제 잘 정보를 편입하실 거니까 저는 제 같은 거이시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일부러 공지에다가 학과장 상담에 관한 내용을 떴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거기 단톡에 올리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올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이 학과장하고 상담하고 싶은데 학과장이 어딘지 모르겠대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제가 매주마다 수업하잖아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제 수업 끝나면 따라 나오세요. 아, 교수님, 제가 교수님하고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학생들을 회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 전화번호 공지돼 있잖아요.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고 상담하시면 돼요. 학과장 어딘지 몰라서 상담 못 하겠다는 말이 전 조금 의외스럽더라고요. 아, 제가 학교에 있는데 제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 있지. 그리고 수업 전에 교수님, 제가 교수님하고 제가 상담 거부한 적 없어요. 우리 미인님한테 죄송해요. 왜냐면 밥 먹자고 할 때마다 제가 바빠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오늘 밥 먹을까요? 저는 학생분들을 회피한 적이 없어요. 같이 합시다. 네, 회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는 방학 때도 월, 화, 수, 목, 금 매일 나와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항상 있어요. 항상. 제가 가정을 버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 있는 게 워낙 이제 습관화 되다 보니까 워낙 학교에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도 마찬가지고 방학 때도 마찬가지고 저랑 상담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오세요. 사무실은 저 충관에 있어요, 충관에. 그래서 제가 단톡에 썼죠. 충관 207호라고 제가 단톡에 썼어요. 예, 충의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면 유주교한테 제 전화번호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통화가 될 수 있어요. 통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화하시면 뭐 한밤중이 아니라면 뭐 상담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그래서 저는 조금 서운해요. 제가 학생들을 회피한 게 아닌데 학과장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상담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학생들을 피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어딘지 몰라? 제가 아무리 키가 작아도 어딘지 보이긴 하잖아요. 제가 셀프 디스하는 유머까지 하네요. 아니, 교수님. 네. 이참에 우리 반에 네. 교수님한테 새벽에 전화하지 말라고 당부해요. 괜찮아요. 설치되고 자제 좀 하세요. 네네. 우리 반이 아니라 이제 전체 학생 중에 간혹 가다 그런 분이 살짝 있어요. 자제 좀 하셔야 돼요. 네네. 제발. 교수님 그 결선료에 네네. 마이너스 쌓인 거 네. 그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 지난번에 제가 공지 드렸잖아요. 그게 작년까지는 1365에 된 게 이제 그 만리가 됐는데 올해부터 안 된다고 지난번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왜 안 되는지. 그거는 이제 학교에 그 마일리지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도 그게 작년까지 돼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올해부터 안 된다고 유족한테 확인을 받아서 몇 주 전에 제가 공지했죠. 그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다음부터 계속 안 되나요? 네. 그래서 교회 활동 보고서에 관한 내용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건 이제 장학금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규정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네. KM 그 마일리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우연치 않게 어제 그제 제가 한번 들어가서 네. 클릭을 한번 해봤어요. 네네. 근데 뭐가 숫자 2가 써 있더라고요. 숫자 2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서 한번 클릭을 했어요. 네. 클릭을 했는데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막 뒤져보고 했는데 뭐 49가 뜨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걸 알 수가 없고. 이제 거기에 보면 KM 마일리지에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M1이라고 있어요. M1. 예, 있어요. 예, M1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그 마일리지 점수가 쫙 떠요. 예, 있어요. 뜨는데 이게 궁금해. 네. 예, 그게 궁금하다. 네. 근데 아직까지 입력이 안 됐어요. 아니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5점 80점 막. 80점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이미 입력을 한 거고. 자, 잠시 보세요. 어떤 부서에서는 이미 입력을 한 거고. 어떤 부서에서는 아직 입력을 안 한 거예요. 지금 독서클럽의 명단을 확인받았어요. 어제.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는 아직 지금 입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독서클럽이 왜 입력 안 됐나? 그거는 이제 6월 말까지 도서관에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시면 실시간 점수가 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행정부서에서 다 입력한 건 아니에요.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거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게 뭘
어떻게 보는 건지 몰라요. 이제 거기에 이제 총 점수가 몇 점인지 보셔가지고 총 점수 몇 점이어서 50점 이상이 되면은 장학금 대상자예요. 근데 얼마인지는 다른 학생들을 봐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10점, 뭐 30점. 네, 그럼 점수 많은 거예요. 그래서 M1이에요, M1에 들어가시면 잘 모르시면 박 교수님 수업 시간에 물어보시던가 아니면 무턱대고 여기 507호 가서 근로학생들이 물어보시던가 아니면 손자, 손녀 찬스를 쓰세요. 좀 이따 M1이 뭔지 한번 찾아봐 찾아보세요. 그럼 다 보여요. 쫙 전산 나와 있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게 보이더라고요. 네, 있어요. 네, 다 전사돼 있어요. 네. 자, 네, 말씀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네. 공연한다고 네. 회비를 거뒀거든요. 네. 거뒀는데 그 돈을 저 누구를 드려야 되는 건가? 궁금해. 그거는 사실은 문 교수님 직접 드려요. 그러세요. 직접 하세요. 네, 저하고는 사실은 저는 잘. 제가 목요일날 딱 드리면 되겠네요. 네. 아,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니까. 네. 그건 뭐 문 교수님하고 해결하세요. 네. 저는 사실은 뭐 그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지도 사실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뭐 그렇게 해결도 학생들하고 뭐 어떻게 해결됐는지 뭐 해결됐다고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사실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 교수님하고 직접 뭐 전달하시면,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결과를 보고 또 학생들이 비용이 부담해서 사실은 좀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해요. 왜 정말 이게 학생들에게 정말 부담이 되나라는 부담이 뭐 할 말이 여기까지 있으나, 돈을 거두면요. 네. 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돈 거는 거 많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 좋죠. 수시만 안 줘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네. 일괄이라고 나오고 네. 좀 이따 보여주세요. 제가 앞에서 봐드릴게요.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지금은 수업 시간이 잠깐만요. 네. 아이고, 우리 수업해야 되는데 수업을 할 수가 없네. 궁금한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너무 호기심이 많으세요. 오늘 몇 페이지예요? 네, 아유, 급하십니다. 네. 우리 102페이지 관용이에요, 관용. 네, 관용입니다. 네. 관용 우리 여기 안 했죠? 네. 그 다음에 울지마 톤즈까지 제가 영상 올린 거 보니까 거기까지 했죠? 네,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 부분이고, 관용은 무엇을 먹을까요? 관용이에요. 여러분, 관용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와 용서. 이해와 용서죠. 그렇죠. 이해와 용서이고 다른 사람을 이제 용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관용에 관한 내용을 한번 뭐 이렇게 길게 아니고 이거 우리 다음 학기도 과목이 바뀌어도 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요. 다음 학기는 무슨 제목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 내용의 연장적인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김영규 교수 수업 들으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신청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안 하시면 저 한 번만 할래요. 그냥 한 번만. 그래서 뭐 원하시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뭐 선택을 하시도. 자, 다문화 속의 관용에 대해 알아보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누구 그림이에요? 사진이? 링컨이죠. 그죠?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정상적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2번 망했고 선거에서는 8번 낙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정신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요? 글쎄요. 참 하나를 빼먹었군요. 저는 인생 막바지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링컨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뒤에 내용을 혹시나 읽어 오신 줄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톨스토이라는 이거 이제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가 이제 쓴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읽으실 수 있지만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링컨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사후 그의 유품 중에 편지가 많았는데 그 편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남북전쟁 중에 북군의 미드 장군이 링컨의 명령을 어기고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링컨이 미드 장군을 심하게 질책하는 내용의 편지가 있었는데 이 편지는 끝내 보내지 않은 채 서류함에 들어있습니다. 만약 이 편지를 미드 장군이 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미드 장군은 나쁜 마음을 품었을런지 모릅니다. 자존심이 상한 장군이 자신의 직책을 포기하고 사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분노를 참고 유능한 인재를 아끼는 마음에서 서류함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장군을 용서하고 관용한 거죠. 자, 또 이런 이화도 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자 그를 평생 괴롭힌 정적 스탠던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주위에서 반대가 심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는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없애야 한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좋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노예방에 앞장서며 위대한 관용의 미덕을 보인 링컨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신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신문 읽었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게 나왔거든요. 읽은 신문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그분에 대해서 막 되게 비판을 했대요. 일개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문화 정책을 모르냐 가지고 막 비판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덜컥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 죽었구나 이제 대통령한테 저렇게 대들었으니 저 사람한테 내가 보복을 당하겠구나. 그랬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 자기를 덜컥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덜컥. 자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막 욕하고 그래 대통령 후보쯤 되는데 그렇게 문화정책 모르냐라고 막 비난했는데 의사가 뭐였어요? 저 괘씸한 놈 네가 뭐라고 나를 평가해? 내가 이게 대통령 될 건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무시해? 라고 괘씸죄로 방송에도 못 나오게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인재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문화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되게 그리워한다. 이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 그분이 관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저놈 봐라.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마음에 뭔가 응어리진 게 있지. 나를 욕하고 나에게 비판하는 사람을 사실은 이해하고 오히려 더 중용하게 쓰는 경우는 흔하지 않단 말이죠. 이게 결국에 그게 이제 관용의 힘이고 그게 링컨 대통령이 그랬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104페이지 보시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이죠. 아무튼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적 공존을 위해 용서는 꼭 필요한 덕목이다.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렇게 예배 중에 총을 맞았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난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다라고 여러 번 발표해서 결국은 이제 19년 만에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는 이제 인류의 의를 위해서 용서와 관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그 목사님은 6.25 때인가요? 손영은 목사님인가요? 그거는 그 자기 인민군이 자기 아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자기 아들 둘 다 총살 죽였어요. 그 인민군이.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인민군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내 자식을 둘이나 죽인 왼수를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그 인민군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평화를 이룬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막 서로 분내고 미워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결혼생활 4, 5년째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어요. 근데 집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워요. 그냥 말하고 나면 시원하긴 한데 바로 후회가 돼요. 어떻게 돼요? 그냥 꿀꺽하고 그냥 참거나 학교 나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그 화난 게 풀리면 그냥 또 언제 그랬더니 또 이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잖아요. 누구 말대로 이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성질 있죠. 하지만 그것들을 참을 땐 참고 또 아까 말했던 그거를 감정 섞이지 않게 그거를 이제 공정하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관용은 왜 중요한가요? 그죠? 관용이란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거나 부딪힐 때,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차이죠, 차이. 그죠?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같습니까? 다르죠. 다르거나, 내 속으로는 내 새끼도 내 마음 같지가 않은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식들이 다 여러분 마음대로 다 성장하던가요? 안 그래요. 아주 작정하고 나를 괴롭히잖아요. 작정하고. 우리 집에도 작정하고 괴롭히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정말 작정하고. 지금 고3인데 아주 얼마나 소극적인지 모르겠어요. 힘들 때예요.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공부한다고 막 예민해가지고 막 저한테 짜증내고 이럴 때 보면은 내가 저 새끼를 낳았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보살이구나.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시절도 지나갈 거고 힘든 시절도 결국에는 지나가니까
뭐 일단 고3인 이 힘든 시기도 이제 곧 지나갈 거고, 뭐 즐거운 시기에도 너무 좋아서 기뻐 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좋은 시기도 지나갈 거고, 그죠?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인생도 지나가고, 갑자기 숙연해지시네요. 자, 관용이란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거나 부딪힐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고 욕하는 게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까지도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게 그게 관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명언에 마음이 너그러우면 몸도 편안하다라고 말이 있는 것처럼 마음을 너그럽게 먹고 근심, 걱정, 미움 그러면 탐욕이 사라지고 따라서 몸도 편안해지는 거죠. 막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그런 기운이 자기의 건강을 해치고 자기를 되게 힘들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보고, 교수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교수님을 괴롭히는 저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는데, 교수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손해라는 거예요, 나보고. 교수님을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는데, 왜 교수님이 스트레스 받아서 왜 힘들어하냐 이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저 인간은 나에 대해 스트레스 안 받는데 내가 왜 저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싶으면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예를 들어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일종의 뭐 체념이 아니라 여기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관용의 자세를 갖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물론 힘들죠.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수용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06페이지 보시면 관용을 위한 첫 번째 책을 만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벌집이 너무 좁아 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 미리 예습해 오셨네요. 네. 오늘 내는 줄 알고. 그러셨군요. 대충 하셨군요. 네. 자, 벌집이 너무 좋아. 이 책이 우리 학교에 있던가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권장하기로는 방학 동안에 도서관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아주 잘 돼 있어요. 집에서 비싸게 전기세 내고 에어컨 켜고 집에 계시지 마시고 학교 나오셔가지고 학교에 에어컨 시원하니까 거기서 책 보시고 또 거기 좀 누워서 쉴 때도 있잖아요. 거기서 쉬시고 그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벌집이 너무 좁아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책을 어떻게 읽을까요? 첫 번째, 더불어 살아가는데 관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며 읽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미희님 어때요? 더불어 살아가는데 관용이 정말 중요한가요? 그렇죠.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싸움이 덜 날 거. 그래야지만 싸움이 덜 나요? 예. 자, 또 다른 분. 자, 더불어 살아가는데 관용이 정말 왜 중요할까요? 주위 사람이 편하죠. 그래야지 주위 사람이 편해요. 또요. 네. 주위 사람이 그래야 편하고요. 또. 네.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의미에서 관용이 서로의 발전에 유리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교수님 질문하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근데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자꾸만 생각하시고, 그야말로 그래야지만, 우리 차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래야지 치매 안 걸려. 자꾸만 생각해야지. 어떤 의미에서 서로의 발전이 유리할까요? 관용이? 잠시만, 죄송해요. 이제 먼저 발표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시켜드릴게요. 네. 서로 간에 조금 뭐를 하나라도 의견이 좀 안 맞던가 네. 했을 때 네. 상처를 받잖아요. 네. 그거를 서로가 이렇게 같이 치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이제 상처가 되고 그 상처 때문에 나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상처를 받지 않는다면 나의 발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그 관용이라는 것이 서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자, 아까 말씀하세요. 상대방의 네. 그 사람이 조금 성격이 틀리더라도 네.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상대방을 이해를 하면은 네. 그 사람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네. 해보니까 네. 그 상대방이 너무 믿고 네.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네. 막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 저 사람을 성격이라 생각하고 네.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배려를 하니까 네. 제 마음이 그게 딱 없어지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말씀인데, 저는 그분이 악한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니까 더 얄미워, 저는.
그러니까 차라리 악한 마음에서 그러면 진짜 미워하면 좋겠는데 악한 마음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얄미워. 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악한 마음이 아닌 거를. 그냥 원래 성격인 것을 그 사람의 스타일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스타일인 것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용이 그만큼 또, 자, 더불어 살아가는 데 관용이 왜 필요한지 더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70이 다 돼가도 거의 다 돼가도 지금 살아왔는데 네. 누구하고 싸우고 뭐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우리 친정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 때 네. 일부러 역지사지. 네. 내가 알았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라. 네. 그러면 싸울 일이 없다. 네. 진짜 살아오면서 화가 너무너무 날 때 많은데 내가 그 상대방 입장에서 딱 생각을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내가 지금 입장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다가도 나중에는 용서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훌륭하신 분. 네,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꿀벌들의 이야기를 통해 관용의 태도와 마음에 대해 되돌아봅시다. 뭐, 우리 이제 읽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예요? 한 명이, 꿀벌이 한 명이 더 들어온 거죠. 그래서 좁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온 거 아니야? 뭐, 예,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관용이죠. 너는 우리가 달라. 너 혹시 우리한테 병을 옮기는 거 아니야? 너 우리 일자리를 빼앗기는 거 아니야? 막 경계하는 거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관용하지 않는 거죠. 이 책도 되게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꿀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용의 태도를, 우리가 이제 다문화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동남아시아에서 왔어? 야, 너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동네 왔잖아. 거기 나오자. 우리보다 작은 벌통에서 왔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야, 너 혹시 우리나라한테 병 옮겨? 너 우리나라 일자리 니네 빼앗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문화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계적이고 또 배타적이고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이제 풍자하고 있는 이제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생활 속에서 관용을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결국에는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평화, 자유, 관용.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또 자유로운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관용적인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빽빽하게 쓰더라도 관용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분은 이 교과목의 절반밖에 성공을 못한 거예요. 내가 평화에 관한 내용을 배웠고 토론을 했지만 평화로운 삶에 내가 기여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이 교과목의 절반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얼마만큼의 삶을 더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삶 동안에 여기서 배우는 좋은 가치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노력이 이 수업을 온전하게 여러분의 수업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뭐 아직 책 안 읽으면 괜찮으세요? 뭐 방학 동안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벌집이 시끌벅적.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잘 썼어요. 여러 가지 걱정과 좁아진 공간 때문에 꿀벌들은 화가 났습니다. 꿀벌들은 조사단을 꾸려 침입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벌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또 그 벌을 찾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꿀벌을 통해서 우리가 단삼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책이 아니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셔도 되게 재미있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꿀벌에 대해서 아는 것과 알고 싶은 것을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꿀벌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벌침을 가지고 있다. 뭐 다른 것도 있나요? 요즘에는 꿀벌이 별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호박꽃이 많았어요. 저희 집 근처에.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난하니까 이제 호박을 키워서 반찬을 해 먹으려고 그 호박꽃이 노랗잖아요. 그 안에 이제 보면 벌이 들어있으면 그 꽃을 이렇게 오부리면은 그 벌을 잡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꿀벌을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다 죽었어요. 네. 네. 버리기 없다고. 그러니까요. 벌이 없어요. 요즘에는 벌이 없어요. 또 특히 도시에서는 벌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꿀벌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쓰시고 또 알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써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집에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호구조사 하는 게 아니니까 발표까지 시키지 않을 거니까, 거다 뭐, 한번 써보세요. 뭐, 누가 보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에 좋은 점은 뭐냐면, 개구리 소리가 나요. 개구리가 막 울어요, 밤에. 그게 어디신데요? 저요? 중계동이에요. 동인데 개구리가 있어요. 네. 중계동에, 정말요. 우리 집이 그 백사마을 아시죠? 백사마을 옆에거든요. 그 학도암 올라가는 그 등산로에 있어요. 절이 가까워요. 그 어떤 경우는 목탁 소리도 나요. 제 집에서. 그래서 저는 막 교회 다니긴 하지만 목탁 소리가 되게 좋아요. 막 갑자기 목탁 소리도 나고. 그리고 이게 심심하면 그 학도암 올라가면 막 스님들이 이게 불경 외우는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개구리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요. 이게 서울인데도.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올라간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되게 좋아요. 되게 조용하고 뭐 불편한 점은 교통이 안 좋네요. 그 중계동이 이렇게 옛날 골목골목해가지고 뭐 교통이 안 좋네요. 뭐 그런 것들 뭐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08페이지 보시면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얼굴이 까만 나영이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고 알림장도 읽지 못하는 준이 엄마는 베트남에서 왔고 김치 못 먹어 쩔쩔매는 영호 아저씨 각시는 몽골에서 시집와 길에서 마주쳐도 시장에서 만나도 말이 안 통해 그냥 웃고만 지나간다. 이러다가 우리 동네 사람들 속에 어울리지 못하면 어쩌나. 그래도 할머니는 걱정 말래. 아카시아 나무도 달맞이 꽃도 개망초도 다 다른 먼 곳에서 왔지만 해마다 어울려 꽃 피운다고 라고 돼 있어요. 정말 그 이제 메시지가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 시를 보고 어울리는 제목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위에 이제 제가 시를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이 시의 제목이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다음 왜 그 제목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거기 제목까지 다 쓰신 분은 2번, 3번도 답을 적어보세요. 시인은 읽는 이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시를 썼을까요? 그죠? 두 번, 세 번째. 내 주변에도 서로 다른 곳에서 온 다문화 사람이 있다면 소개해 보세요. 자, 내가 생각한 제목.
자, 제목 정하셨어요? 네, 제목, 정말 멋진 제목이다. 누구 발표해 분 계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그냥 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한 마음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네, 그들은 한 마을에서 살고 있고 네. 같이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을 한 마음일 것 같아. 한 마음, 한 마음일 것 같아. 한 마을이요? 네, 하나의 마을이라는 말씀. 마음이 아니고 네. 마음. 한 마음, 네네네, 한 마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먼 곳에서 왔지만 같이 어울리는 한 마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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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거는 아름다운 마음이라 해서. 아름다운 마음이라 서로 했어요. 네. 어울렸으니까. 서로 어울렸으니까 아름다운 마음이다. 좋습니다. 네, 네, 함께 사는 세상. 네, 왜 그럴까요? 요즘에